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쓰는 강원석입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렇게 근사하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오늘 사회자님을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다른 낭송하시는 분들보다 사회자분이 더 뜨시는 것 같아요. 대표 시집이 너에게 꽃이다. 너한테 꽂혔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것도 참 오래간만입니다. 앞에 낭송해 주신 우리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네 분이죠. 네 분의 우리 시인님들은 낭송을 참 잘 들었는데 첫 번째 시가 이제 가을빛 지나가는 이 가을의 정서를 가장 잘 담은 시여서 그걸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부의 노래, 이게 가수 태진아 씨가 이 시를 읽고 이 시에 반해가지고 단 한 자도 고치지 않고 이걸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고향, 농부의 노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농촌 지역과 하나로마트, 농협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가 아버지죠. 어릴 때 아버지가 7살 때까지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 그리고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에 나와서 또 직장에 다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쓴 시고, 또 이제는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가족을 꾸리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쓴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황보성이 대표님인가요? 네, 대표님께서 낭송하신 시는 이제 너에게 꽃이다 라는 제 대표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효자시라고 하죠. 그 시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달력에도 실리고 또 노래로도 나오고 하여튼 저한테 굉장히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 그런 시입니다. 그 시는 처음에 우리 여기 지금 부산 제2시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태진 회장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절친한 동생이에요. 그 경성대학 앞에 이제 너에게 꽃이다라는 꽃으로 된 카페를 이제 새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형님, 정말 형님 시를 좋아하는데 이 여기에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지어달라고 하면 결례가 될까요? 이제 했는데 때마침 그때 제가 고3인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써놓은 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다듬어서 발표를 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줬더니 그 너에게 꽃이다라는 그 카페에 그 시를 항상 그려놓고 그때 아마 이 시가 부산 분들한테 많이 좀 읽혀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강연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가끔 해요. 질문하는 것 중에 궁금한 게 많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시인님은 뭘 먹고 사세요?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계란 후라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는 흙잎에 젖은 이슬을 먹고 저녁에는 떨어지는 아름다운 별빛을 먹고 꽃이 필 땐 때로는 꽃 향기로 허리를 때울 때도 있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우리 한글, 이 훈민정음이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요즘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우리말의 우리 글의 아름다움을 중요성을 잊고 살아요. 그래서 시를 쓰는 저만이라도 좀 이런 걸 갖다가 알려주면서 우리 글을 더 사랑하자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아름다운 가을에 파란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시가 떠오릅니다. 파란 하늘에 놀고 있는 하얀 양떼를 조심조심 몰아서 우리 집 뒷뜰에 풀어놓으면 낮에는 바람 따라 뛰어놀고 밤에는
별을 보며 꿈을 꾸고 울타리가 없어도 도망가진 말아라 구름아 구름아. 네. 파란 하늘을 보고 있다가 쓴 시입니다. 네. 쓴 시고 굉장히 이제 어릴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같이 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년에 내 시집에 넣을 생각인데 또 이 가을에는 햇살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만물을 연글게 하는 그런 햇살이죠. 이 햇살을 가만 보고 있으면 또 시가 떠오릅니다. 햇살을 곱게 썰어서 고추밭에 한 줌 뿌리고 사과밭에 2줌 뿌리고 조금 남으면 들꾸대게 나눠도 주고 그래도 남으면 오늘 밤 대문 앞에 초롱초롱 걸어둬야지. 감사합니다. 이거는 요번에 8월달에 나온 시집이죠. 제 5번째 시집인데 마음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시집의 첫 번째에서 앞쪽에 있는 시입니다. 저는 시를 쓸 때 항상 77편의 시를 쓰고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를 갖다가 앞에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왜? 시인이 시를 쓰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시를 읽게 하기 위함인데 사람들이 보통 시집을 딱 들잖아요. 그러면 시인의 이력을 보고 그 다음에 앞장 제일 첫 시, 두 번째 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시가 자기의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은 그 시집은 불쌍하게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 평대 위에 그대로 놓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전략입니다. 시집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죠? 제가 돈을 벌고자 했다면 다른 일을 했겠죠. 제 전공을 살려서. 하지만 사람들한테 시를 한 편 한 편 읽게 해주는 게 제 목적이고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시들을 앞에 놓고 또 77편의 시를 항상 씁니다. 77편의 시를 왜 쓸까요? 거기에도 시를 쓰는 저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의 숫자잖아요. 제가 굉장히 7을 좋아합니다. 요즘 강의를 다니면서 기차를 많이 타는데 좁은 차는 제가 잘 못 타요. 그래서 이제 KTX를 타고 좌석을 예약할 때 항상 7 A, B, C, D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그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걸 믿고 안 믿고 그런 걸 떠나서 스스로가 주입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잘 될 거야. 또 나로 인해서 내 시집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더 잘 될 거야. 내가 이분들한테 행운을 주고 싶어. 좋은 글로서 위로를 드리지만 좋은 숫자로서 또 나의 마음을 담아서 77이라는 숫자로 행운을 주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담깁니다. 착하죠? 시는 제가 쓰보니까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올바름이나 선함이나 착함이 없이는 좋은 시가 쓰지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 해, 2019년 이 한 해 동안 저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 해서 항상 기부를 한다든지 불우의 돕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마주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고 행운이고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를 읽고 시를 쓸 때는 그 시간만이라도 선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명강의가 어떤 강의인 줄 아세요? 명강의는 이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강의도 명강의지만은 늦게 시작해서 빨리 끝나는 게 명강의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명강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시간을 30분, 1시간 넘어갑니다. 왜? 강연이 끝나고 나면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저랑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바쁘신 분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셔도 되고요. 1시간이 딱 되면은 저한테 사인을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렇게 같은 값이면 좀 좋은 방식으로 이게 뭔가요? 그래서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도 좀 해드리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어떻게 즐겁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를 한마디로요 정의를 하면 뭘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시를 한마디로 정의해요. 네, 노래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또 고향이다. 고향이 야옹 고향이 아니라 고향. 네. 시랑 어머니의 덕이고 벌의 뿌리다. 아, 네. 시점이십니다. 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정답. 시는 마음입니다. 시는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짧은 글로 한 줄적이 옮기면 그게 바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를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시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시는 마음으로 느꼈을 때, 그냥 내가 읽고 느꼈을 때 좋은 게 최고로 좋은 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짧고 감동적인 시들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누가 쓴 시죠? 제목이? 네. 풀꽃이 언제 춤추는 줄 아니? 바람이 불어올 때, 빗물이 적셔줄 때, 햇살이 비추일 때, 아니야, 네가 웃으며 쳐다볼 때. 이 시는 누가 썼을까요? 아니 뭔가를 좀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방금 대답하신 분은 제 강연을 한 5번, 6번 들은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좀 안 왔으면 싶어요. 지금. 왜? 뭔가 기존에 했던 내용도 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왠지 부끄러워서 좀 안 왔으면 했는데 오늘 또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쓴 풀꽃이 춤출 때라는 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태주 선생님의 풀꽃이라는 시, 그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알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와닿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시에 너도 그렇다라는 그 구절이 없었으면 그냥 그만한 글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너도 그렇다라는 시어를 넣음으로 인해서 그 시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된 겁니다. 풀꽃이 춤출 때, 이 시를 쓸 때 저는 이 시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았느냐,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저 하찮고 볼품 없는 풀꽃도 춤추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간에 또는 친구들 간에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졌을 때 이 사회는 더 밝아지고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와닿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누가 썼을까요? 좋습니다. 누구? 제목. 제가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100명이 연탄재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네이버 빨리 검색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바로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입니다. 그게 연탄재였으면 제목이 또 사람 마음에 조금 와닿는 게 조금 덜할 거예요. 하지만 너에게 묻는다라는 제목을 붙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한테 과연 당신은 이 세상을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고 뜨겁게 아껴본 적이 있느냐라는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빗물로 꽃잎을 씻고 바람 불면 바람결로 줄기를 빚고 햇살이 고운 날 하늘 보며 방긋 웃는다. 비바람을 견딘 너로 인해 세상은 꽃밭이 되었다. 박수는 치면 혈액순환이 좋습니다. 이 시는 저희 5번째 시집에 있는 들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들꽃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그냥 피어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비로소 작은 꽃망울을 터뜨린 겁니다. 이런 들꽃 같은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비로소 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이 세상은 꽃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요즘은 짧고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시가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제가 베스트셀러 1위를 갖다가 길게는 일주일, 짧게는 하루 해봤습니다. 항상 나태주 시인님이 5년 동안 1위 자리에 계세요. 그분이 제가 올해 51인데 시를 쓴 게 50년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하고 비슷한 이제 경력이다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순수한 시어를 전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어렵지 않아서 그 시를 읽고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베스트셀러 저 5집이 나왔을 때, 아니다 4집이 나왔을 때 제가 1위를 하고 얼마나 또 기뻤겠습니까? 기쁘게 이제 이번에는 한 1년쯤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있는데 그 다음날 바로 2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일 채널을 이룬 겁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1위 하는 그날 밤에 저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생긴 송혜교라는 배우한테 죄송합니다. 마음이 아름답게 말이죠. 예. 송혜교라는 배우한테 나태주 시인님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을 갖다가 드라마에서 선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그날 그 다음날 그 시집을 다 사버린 겁니다.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왜 좋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시가 드디어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다가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시인들이 희망을 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마음을 울리는 시를 쓴다면은 그 시인은 시인으로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루를 해도 일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됐죠. 욕심을 부리면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야, 여러분, 시가 참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시를 쓰기 전에는 시인으로 등단하기 전에는 시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왠지 시인을 볼 때는 베레모나 중절모를 쓰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몸에 지병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이 시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 시인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시와 시인에 대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시절에 시를 쓰면서 위로를 받고 그걸 통해서 시인이 되고 보니까 시가 어렵고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좀 더 설명을 하면서 가깝게 다가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만 110번째 지금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것도 재능 기부입니다. 사람이 돈을 쫓지 않고 가치 있는 일을 쫓다 보니까 돈보다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시가 왜 어렵느냐, 저는 2가지 정도로 어렵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시가 정말 좋아서 아름다워서 시를 처음 접했으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기 위해 시를 배웁니다. 국어 수업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에 시인이 몇 명일까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한국문인협회라고 가장 큰 단체인데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시인만 6,000명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다른 자생하는 단체들 다 포함하면은 약 3에서 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거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오늘처럼 가을이 되면은 너도 나도 시인이랍시고 막 시를 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치면은 대한민국의 시인은 4,600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함축적이고 짧게 의미를 포함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도 모를 때가 많아서 다툼이 생기는데 말이죠. 그래서 시는 어렵다고들 사람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제부터는 시가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와 유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유머가 뭘까요? 유머 뜻이 뭡니까? 시의 뜻은 뭡니까? 시와 유머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시는 분께는 손을 들고 말하시는 분께는 제가 특별히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와 유머의 공통점은 뭘까요? 손 들고 기쁨을 준다. 그것도 공통점이다, 그죠? 제가 설명하려는 정답은 아니지만 그것도 공통점이니까 짧다. 그것도 공통점이고. 다 맞네, 그죠? 세 분 다 제가 선물을 서울서 가져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와 유머의 공통점은 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와 유머의 공통점은 짧다. 짧은 언어로 사람들한테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게 공통점이 되겠죠. 그럼 차이점은 뭘까요? 유머는 짧은데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재미가 없으면 그게 유머가 아니죠. 시는 그렇죠. 짧은데 감동을 줘야 됩니다. 감동을. 그죠? 그게 바로 시죠. 감동을 주지 않는 건 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제 이미지하고는 좀 안 맞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유머를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말라는 의미인가요? 유머를 해볼까 했을 때 박수가 크게 나와야 힘을 얻어서 유머를 해볼 텐데요. 마음이 따뜻하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은 좀 재미가 없어도 크게 웃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젊은 분들이 결혼을 좀 늦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어머니가, 딸을 가진 어머니가 결혼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딸을 가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나서 직접 중매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가 만나게 될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하고 잘 돼가지고 제발 엄마 소원 좀 풀어줘.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취미가 음악 감상이야. 나한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음악 감상이라고 꼭 얘기를 해. 어떤 장르를 좋아하냐고 또 물어볼 거야. 그러면은 클래식을 좋아한다고 해. 클래식 중에서 누구의 무슨 곡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네가 외우고 싶게 슈베르트의 송을 좋아한다고 해.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앞자가 셔스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그걸 갖다가 외우고 맞선을 보러 나갔습니다. 맞선을 보러 갔는데 정말 근사하게 생긴 남자가 매너 좋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대화를 나누죠. 자, 아직 결혼 안 하셨죠? 맞선 보러 나온 자리에 실례지만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음악 감상입니다. 분위기 왜 이래요? 예, 저도 음악 감상인데 혹시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저도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그럼 혹시 좋아하는 곡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엄마 말씀을 흐트러 듣고 나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 글자가 비슷하다 했는데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베토벤 좋아해요. 붕어. 그랬더니 남자가 조크도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갑다 싶어가지고 제가 사실 농담이었고요. 저는 모차르트 좋아해요. 문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건 조크가 아니고 무식한 거구나. 그래서 기분이 살짝 상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에이 될 대로 되라. 저 사실은 하이든을 좋아합니다. 홍어. 푹 삭힌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여자분은 그날 잘 듣겠어요? 잘 안 듣겠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완전 반전이죠. 예. 농담입니다. 뭘 진짜. 자, 이게 유머죠.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은 짧은 눈으로 즐거움을 줬지 않습니까? 기쁨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제가 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근처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시가 삼행시라는 게 있죠. 특히 요즘 송년회 시즌이 다가오면은 송년회 하러 가서 건배사 할 때 우리는 삼행시를 통해서 즐거움을 또 사람들한테 주잖아요. 그 삼행시를 제가 여러분께 읊어보겠습니다. 뭐로? 제 이름으로. 제 이름이 뭐죠?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강원도 어느 산골에 갔더니 원숭이 한 마리가 석탄을 캐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웃음의 의미는 재미있어서가 아니고 의의가 없어서 웃어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시를 짓는다 해놓고 뭐 원숭이가 석탄 캐는 게 무슨 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들려드린 이거는 유머도 아니고 시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잡스러울 잡자를 써서 잡문이라고 합니다. 의미 없는 글이죠. 다시 이번에는 진짜로 시인의 감성을 잔뜩 불어넣어서 제가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강가에 우두커니 앉아 떠나간 그대를 그리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별이 끝없이 슬프기 때문이요. 석양 속에 흐르는 눈물 그대는 아나요. 이 절절한 고독의 아픔을. 감사합니다. 방금 강원석은 시 같았습니다. 이게 시입니다. 시는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야 훌륭한 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시는 제가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이별한 그 고통을 석양이 지는 강가에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은으로서 글로서 표현하면 바로 그게 시가 됩니다. 단 그 내 마음을 표현한 글에다가 좀 더 다른 독창성과 의미와 감동을 부여를 하면 그게 바로 남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기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를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족의 이름으로 또 나아가서는 지인들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를 선물했을 때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물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질 겁니다. 음악을 깔고 정식으로 시를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생희씨, 음악 대신 DJ가 딴 생각을 하고 네, 가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스텝과의 손발이 안 맞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직접 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모양 빠진다고. 근데 솔직히 제가 하는 게 저는 훨씬 좋아요. 이거 보십시오. 좀 이따가 또 올립니다. 시를 감상할 때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밤, 너의 별. 밤하늘 별들이 푸른 연못에 깨알같이 빠져든다. 별을 담은 물빛이 탐스러워 한 움큼 쥐어다가 너에게 주었다.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물 위에서 반짝이고 너의 눈 속에서 끝없이 속삭인다. 아침이 와서 별이 떠나가면 붙잡고 싶은 마음 무엇으로 표하리? 별이여, 그대여, 나의 밤을 늘려 너의 별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나는 밤에만 살아도 좋아라.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게요. 혼자서 우 이거 혼자서 다 하시고 박수도 제일 먼저 주시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는 평생 제 시집을 사볼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제가 시를 평생 읽을 수 있도록 평생 시를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들려드렸던 시는 제 두 번째 시집에 있는 나의 밤 너의 별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어릴 때 20살 시절에 처음 여자를 사귈 때, 여자친구를 사귈 때 그 순수하고 애틋한 마음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시를 쓴 거죠. 독일의 위대한 시인 릴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연성이 예술작품을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경험적 상황이 있어야만이 좋은 시가 나온다는 얘기죠.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필연성은 뭘까요? 바로 사랑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저의 경험입니다. 시인이 경험을 토대로 하지 않고 상상만으로도 시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쓴 시는 생명이 오래가지가 않고 사람들 마음에 파고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도 우리는 과거에 사랑을 했던 경험이 없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시를 써야죠. 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시를 썼습니다. 절절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절절한 사랑시를 쓰겠습니까? 그죠? 이 시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을 고백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많이 읽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짧은 시 한 편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구나 해서 시를 쓰는 날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시를 쓰는 목적,
시를 읽는 목적, 이 목적이,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실 분. 어떻게 근데 부산이 무슨 구죠? 중구. 영도구 옆에 중구. 영도와 중구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세요? 다 정답이에요, 말씀하시는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는요, 다 맞습니다. 마음의 치유, 그리고 위로, 여유, 행복.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시를 읽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 목적은 뭡니까? 바로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쫓는 게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아웅다웅 아등바등 하면서 사는 거죠. 그건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투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시를 읽는 목적도 바로 이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을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남을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미국의 위대한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지 않고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행복한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행복을 찾지 말고 우리 가까이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야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고 들어보셨죠? 이 칸트의 행복론을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고, 셋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은 갖췄습니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는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뭘 안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다 갖췄습니다. 사랑하는 게 남녀간의 사랑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친구,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하는 일, 이것은 돈을 버는 일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일, 그리고 돈을 버는 일도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여러분은 희망이 있습니까? 왜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희망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왜 저의 강연을 듣고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희망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시를 한 편 더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별 뒤 내리는 비. 저 하늘에 내리는 것은 분명 빗물인데 내 얼굴에 흐르는 것은 정녕 눈물인가. 돌아선 그대가 말한 것은 떠난다는 이별이고, 고개 숙인 내가 붙잡은 것은 끊어진 연정이어라. 함께 사랑한 날들은
빗줄기 속에 흩어지고 가슴 속 슬픈 고뇌는 눈물내어 떨어지는 감사합니다. 슬프죠? 우셨어요? 그냥 우시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시인이 왜 슬픈 시를 쓸까요? 슬퍼서. 시인이 왜 슬픈 시를 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슬퍼하는 사람한테 그대만 슬픈 게 아닙니다.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사람도 슬픕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기운 내세요. 힘을 내세요. 하는 그런 응원의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슬픈 시를 읽고 그 슬픈 마음을 참지 말고 마음껏 슬퍼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죠. 그 고통의 연속 속에 살면서 그 슬픔을, 아픔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슬퍼할 때는 마음껏 슬퍼하면서 하루빨리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는 그런 의미가 슬픈 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기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죠. 하지만 이 슬플 때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의 그 슬픈 마음을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시가 될 겁니다. 누군가 그 시를 읽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과 함께 슬퍼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힘을 내고 일어서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들도 살아봐서 알겠지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힘을 심리학적 용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잘 키웠을 때 우리는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그 힘, 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를, 아픔을, 고통을, 고뇌를 딛고 잘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거는 나의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그럼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가 있을까요? 네, 시를 읽었습니다. 왜 시를 읽으면 긍정적 마인드가 키워지느냐?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고 시를 읽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시를 읽고 마음의 여유가 찾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가족이, 부인이, 남편이 또는 자식이, 부모가 나한테 조금만 서운한 일, 조금 서운한 일, 조금 실수를 해도 내 마음에 여유가 있다면은 그게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면은 정말 사소한 잘못을 해도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여유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를 읽고 그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긍정적 마인드가 되어가지고 고난을 당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도, 시를 읽는 방법 외에도 우리가 고통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지만 그 기저에는, 그 기본에는 바로 이 긍정적 마인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읽은 책이 있습니다. 바로 안데르센 동화책입니다. 어릴 때 그 책을 읽지 않고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안데르센이라는 작가는 원래 시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핍박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고통은 성공의 열쇠였다. 내가 어릴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성냥팔이 소녀라는 그 명작을 남겼겠느냐. 내가 어릴 때 못생기고 가난하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명작을 남겼겠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안데르센은 자신의 고통을 딛고 이것을 계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훌륭한 작가가 된 겁니다. 물론 안데르센 외에도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 있습니다. 이 여자분은 자기 딸한테 읽혀줄 동화책을 살 돈이 없어서 직접 동화책을 씁니다. 그 동화책이 나중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이 그 여자분입니다. 조앤 롤링이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면서 시련에 빠져있고 고통을 딛고 쓰고 일어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 지금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는 또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선 훌륭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어디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뭔가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겪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수없이도 겪을 겁니다. 저 자신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는 저 자신도 지금은 시를 써서 표정이 편안하고 밝아졌지만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상 외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시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또 제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분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아픔 모든 사람들이 다 친구가 되어서 아픔을 같이 나눌 겁니다. 반드시 딛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시를 한 편 더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대 그리움이나 사랑하는 그대 이제 내 사랑이 아님의 슬픔이라 그대 떠나던 날 하늘 위의 별은 너부시 내려 외등이 되고 흩날리는 빗물은 가슴에 어려 눈물이 되니 그대 그리운 날 외등 아래 비를 맞아도 젖은 얼굴에 눈물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내 사랑이 아니어도 그대는 별이어라. 감사합니다.
마세요. 네, 손을 잡아서 이렇게. 그대 그리운 날이라는 시입니다. 참 슬픈 시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 세 편의 시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에는 나의 밤 너의 별. 이건 처음 사랑을 할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쓴 시고, 두 번째 이별이 내리는 비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의 그 아픔을 담은 시고, 지금 들려드린 이 시 그대 그리운 날, 이 시는 슬프게 시작했지만은 그 말미에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선 비로소 마음을 다 잡은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왜? 이 시의 말미에 내 사랑이 아니어도 그대는 별이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 사랑이 아니어도 그대는 별이어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평생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죠. 언제 또 헤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익어가는 거죠. 이제 나와 인연이 되지 못해서 비록 다른 사람의 사랑이 되었지만은 그게 시간이 흐르고 추억이 되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서 비로소 나는 나를 떠났던 당신이 남의 사람이 되었을 망정 행복하게 아름답게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는 그대 그리운 날이라는 시를 쓰면서 과연 나는 떠난 사람, 헤어진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과연 다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지금은 다 안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시에는 굉장히 슬픈 시가 많아요. 두 번째 쓴 시에는 조금 슬픔을 탈피하려고 하면서 또 슬픈 시가 나오고,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쓴 시집에는 정말 밝고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햇살 같은 그런 고운 시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도 시의 정수는 저는 슬픈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슬픈 시를 또 쓰죠. 시집에는 슬픈 시가 들어가야 읽는 독자들이 보다 감동적으로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면서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도 시를 읽는 사람은 꿈을 색칠합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왜 꿈을 꾸라고 얘기를 할까요? 꿈이 바로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사님은 꿈이 뭡니까? 건강하게. 승희 씨는 꿈이 뭐예요? 네, 됐습니다. 자, 꿈이 뭡니까? 두 번째 책 출간하는. 이제 책 출간하는 거 좋습니다. 꿈이 뭔가요? 저는 최근에 초보 운전 달고 운전하고 있는데 주차를 잘하는 게 꿈입니다. 자, 우리 여사님은 꿈이 뭡니까? 갑자기 물어봐 준비가 안 돼. 준비 안 돼야 돼.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준비가 안 돼야 되는데 다 너무 잘 되게 대답을 해. 자, 제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강연을 하면서 꿈이 뭐냐고 질문을 하잖아요. 임직원들한테. 하늘을 쳐다봅니다. 천정만 쳐다봅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여유로운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꿈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10대, 20대 때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큰 꿈들이 있었습니까? 나는 저 큰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이로트가 돼서 세상을 누비고 다닙니다. 나는 훌륭한 의사가 돼서 못 고치는 병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의술을 베풀 테야. 이렇게 뭐가 되고 싶다는 직장에 대한, 직업에 대한 꿈부터 나는 기타를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 앞에서 좋은 노래를 들려줄 테야. 저는 멋진 커피를 내려서 바리스타가 되어서 사람들의 입을
향기를 전해줄 거예요. 수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회에 나오면 그때부터 우리의 꿈들은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 버립니다.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죠. 결혼을 해서 애를 놓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 굉장한 책임감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여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꿈 많던 소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이 키워야 되죠. 남편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명절되면 친정 챙겨야죠. 시댁 챙겨야죠. 자기를 돌볼 자신, 시간 단 1분도 없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후배들 커 올라오지요. 위에 상사들은 짓누르지요.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는 압박을 받으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 많던 젊은 나, 어린 나는 사라져버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린 그런 나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시를 읽는 사람은 꿈을 색칠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시를 읽고 자신의 꿈을 다시 찾으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시를 읽으면 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앞에 얘기를 했죠. 시를 읽어야 이유가 생깁니다. 왜? 시는 짧은 글에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색을 하게 됩니다. 그 시를 갖다가 더 아름답게 이해하고 더 잘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읽어도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스토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에는 우리가 사색하지 않고는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는 여러분이 사색을 하게 만들고 또 그 사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내가 그 전에 꿈꾸던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를 읽는 사람은 꿈을 색칠한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 잘 살아온 시간 중에서 단 하루에 1시간 또는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 꿈을 위해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지금 시작하는 게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기 전에 지금부터 해보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그 꿈을 이룰 겁니다. 100년을 살아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연세대 체학과의 김형석 교수님, 제가 연대에서 강연을 하는 날, 그 다음날 그분이 강연을 하러 온다고 해서 모든 스케줄을 뿌리치고 그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왜? 그분은 1920년생이신데 지금도 1년에 165회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을 닮고 싶어서 강연을 들으러 갔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황금기는 60부터 75세까지다. 여기에 60 넘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외모적으로 60 넘은 분 한두 분 눈에 띕니다만은 그분의 마음은, 지금 여기서 시 강연을 듣고 있는 그분의 마음은 분명 이팔 청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47살에 시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제가 강연이 끝나고 그 김영석 교수님한테 100살 되신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분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답이 나오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모여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뭔가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꿈이 뭡니까? 100살 되신 분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좀 들어서 먼 미래의 꿈은 꿀 수가 없지만 앞으로 건강이 더 허락한다면 1년이고 2년이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강연을 더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100살을 사신 그분도 그런 꿈이 있는데 지금
우리 20대, 10대, 30대 청년들은 꿈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꿈이 없었어야 되겠습니까?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만이 꿈을 이룹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이루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꿈만 꾸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꿈도 없고 노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꿈을 꾸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꿈의 사전적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이상이나 희망입니다.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뭐가 됩니까? 현실이죠. 바로 여러분이 꿈꾸는 그 순간 여러분의 그 꿈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하루의 꿈, 일주일의 꿈, 한 달의 꿈, 1년의 꿈, 10년의 꿈을 꿉니다. 오늘 제 꿈은 뭘까요? 제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열차를 타고 부산에 와서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그 마음속에 꽃처럼 피고 꽃처럼 웃을 수 있는 작은 꽃이 하나 심어주는 게 바로 오늘 제 꿈입니다. 저는 오늘 이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10주 동안 강의를 해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모 구청에서 저한테 10주 강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10주 강의를 듣는 분들은 비로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다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이 1시간 짧은 시간 강연을 듣고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많이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생일이다, 크리스마스다, 어떤 명절이다 이런 기념일 때 다른 의미 있는 선물도 좋습니다. 지인들한테, 가족들한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시집을 한 권 사십시오. 그리고 그 시집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만약에 딸한테 선물을 한다. 딸아, 이 세상 수많은 꽃 중에 네가 제일 예쁜 꽃이란다. 엄마가. 그리고 남편분들은 부인한테 선물을 하십시오. 시집을 사서. 그리고 그 시집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쓰세요. 여보, 꽃보다 향기롭고 별보다 빛나는 당신, 그대가 있어 내 삶이 아름답습니다. 시집을 사지 않고 전자책으로 읽는 분들도 좋습니다만 종이책을 읽을 때 그 의미는 100, 200, 300배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중고 시집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들고 엄청나게 가난하다 그러면 그렇게라도 책을 사서 읽어야겠죠. 하지만 시집은 서점에서 영풍문고 사장님 시점장한테 제가 이렇게 받은 건 아니고요. 서점에서 그 책을 살 때 우리가 호빵을 따뜻하게 해서 먹을 때 그 맛이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죠. 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점에 와서 그 책을 읽어보고 그걸 비로소 선택해서 자기가 살 때 거기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자기의 꿈을 되찾게 되고 오늘 제가 한 모든 말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분명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어린 왕자를 쓴 위대한 작가 생텍쥐페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하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 분?